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좀 보세요. 624페이지. 거기 화폐시장 균형이 있는데 일단 PM 평면, 수익 축에는 P 물가, 수평 축에는 화폐 거래량 써놔요. 수익 축에 화폐, 수평 축에 화폐 거래량, 수익 축에 물가. 화폐 공급은 거기다 외생 써놔, 외생. 화폐 공급은 물가와 상관없이 외생 변수입니다. 화폐 수요는 그게 PLYR이니까 화폐 수요는 물가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고, 화폐 시장의 균형 물가 써나요? 균형 거래량.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형을 우리가 뒤에 다기관 모형에서 화폐 시장 균형으로 이 모형을 쓸 겁니다. 거기 15.6 보면 그 화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상태가 결정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소득 유통 속도라는 거예요. 소득 유통 속도.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V, 그 소득 유통 속도에 MV equal PY 쓰나? MV equal PY. 거기서 뭘로 정리하면? V로 정리하면 M 분의 PY가 되겠죠? 그리고 그 M의 수평축에 분모의 M의 동그라미하고, 갑자기 말이 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쳐서 지금 피곤해. 엄청 피곤해요. 그 화폐 공급이 있고, 그 옆에 PLYR에다가 화폐 수요 써놔. PLYR. 화폐 시장의 균형이라면 분모의 M 대신에 PLYR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P가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LYR 분의 Y. 소득 유통 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박스를 쳐요. 소득 유통 속도를 앞으로 쓰라 그러면 LYR 분모의 분자는 Y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실질 화폐 수요는 명목 이자율에 물론 감소함수죠.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소득 유통 속도는 이자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그어놓고, 소득 유통 속도는 이자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수식의 마지막 수식에 이자율을 화살표 위로 올려봐. 화살표 위로 해봐요. 마지막 15.7에 이자율 R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거 분의 Y니까 전체는 어때요?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유통속도는 증가한다. 이자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소득 유통속도가. 또 중요한 건 거기 그 다음이야. 실질 화폐 수요하고 소득 유통속도의 이자율 탄력성 밑줄 긋고, 화폐 수요하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유통속도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프리드만은 이자율이 그 두 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 안정적이다. 소득 유통속도 안정적이다. 라고 프리드만은 주장한데, 케인즈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자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불안정하다. 화폐 수요 함수는 누가 안정적이라고 말한다고요? 통화주의자가. 화폐 수요 함수는 누가 불안정적이다? 케인즈가. 이 견해를 여러분 별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15.5의 왼쪽에 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정부가 늘렸을 때 지금 PM 평면에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화폐 수요는 PLYR인데 화폐 수요가, 공급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머니 서플라이, M0 서플라이, 머니 서플라이. 이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 균형 물가가 정해져 있어요. 균형 거래 규모도 정해져 있고 이 상태인데, 정부가 통화량을 평창을 시켰어. 그러면 통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서 M1S로 이렇게 우측 가면서 화폐 수요 함수가
안 움직인다면, 안정적이라면 이런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면서 물가 이렇게 P1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통화량은 이렇게 M1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MV equal PY 여기에서요. 여기 지금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율 함수라는 얘기인데요. 소득과 이자율 함수라는 얘기인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요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화폐 수량설과 사실상 똑같은 거야. 요 화폐 수요는 V분의 1 PY하고 같은 거라고 사실상 그러면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이라면 화폐 공급은 뭐고요? 요 M이고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요게 안정적이라면 거의 안 변하는 값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통화를 팽창시키면 여기처럼 통화를 이렇게 팽창시키면 요 명목 국민소득의 요 PY 이게 뭐라고? 명목 국민소득의 상승을 가져올 거고 요게 안정적인 값이니까 명목 국민소득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단기에 장기에는요. 장기에는 산출량 자체가 잠재 산출량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물가로 가. 뭐가? 통화팽창. 단기에는 어디로 가고요? 명목 국민소득을 변화시킬 수 있어.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그런데 장기에는 전부 다 물가로 간다. 물가로. 이게 누구의 주장일까요?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누구의 주장이라고?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라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 통화주의자의 주장이라니까요. 그 소득 유통 속도 거기다 별표를 해놓고 여러분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신화폐 수량설을 보시면 통화주의자의 견해입니다. 거기 밀턴 프리드만 밑줄 그어놓고 개인의 화폐 수요는 미시적인 자산 선택의 결과로서 결정된다. 다기간 모형에서와 같이 평생부 밑줄 긋읍시다. 평생부 그리고 밑에 항상 소득 크면 클수록 화폐 수요도 증가한다. 밑줄 그어놓고 화폐 수요 함수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항상 소득이다. 화폐의 수요 주요 대체 자산으로서 밑줄 긋읍시다. 주식 인정합니다. 채권 인정해요. 실물 자산 이런 걸 다 고려해. 그게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과 다른 점이에요. 이들의 명목 수익률을 대표하는 명목 이자율 밑줄 대문자 R 써놓으면 명목 이자율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식 수익률 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화폐를 갖겠어요? 수익률이 높은 채권 가질래?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걸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져요? 화폐 가져요? 채권 가지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이자율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라고 앞으로 주식, 채권 이런 수익률의 대표적인 변수가 명목 이자라는 거.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감소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화폐 보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경제의 안정성 밑줄 인플레가 높아지면 여러분 화폐를 더 많이 갖겠어요? 아니면 화폐를 적게 갖겠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화폐를 많이 가져요? 적게 가져요? 인플레이션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이잖아요. 내가 뭐하러 화폐를 들고 앉았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밑줄 경제가 불확실해요. 미래가 불확실해. 안전자산인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화폐 들고 어디로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사재기를 하죠. 근데 사재기하고 더불어서 안전자산인 화폐를 들고 있어야 도망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언제 높아진다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그래서 경제 불안정성은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화폐 수요가 늘고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14.8에 별표를 하나 해두고 화폐 수요가 항상 소득과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라는 거예요. 신화폐 수량설 나오면 이걸 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밑줄 보세요. 항상 소득에 대한 화폐 수요 탄력성은 거의 1에 가깝고 항상 소득이 증가하면 바로 화폐 수요가 증가를 가져오지만 거기 이자율과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뭐요? 인플레이션율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실질 화폐 수요는 항상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되죠. 그리고 R 파이 항상 소득 대비 화폐 보유 비율을 나타내는데 K라는 것은 밑줄 K 화폐 보유 비율입니다. 화폐 보유 비율 이걸 마샬리안 K 이렇게 부르고 화폐 유통 속도와 실질 화폐 수요 사이에는 역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V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V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K라는 걸 쓸 수 있다. K라는 것을. 그래서 그 K 값에다가 R 파이의 동그라미 화폐 보유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질 항상 소득뿐만 아니라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K 동그라미하고 V분의 1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뒤에 넘어가서요.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 이것과 아주 유사하니까 신화폐 수량설이다 그랬고 그러나 소득 수준을 나타내 밑줄 보세요.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 어떻게 다르냐? 신화폐 수량설이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에서는 뭐예요? 항상 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이었죠. 완전고용 수준의 소득 수준.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소득이라는 것이고 V는 일정하게 고정되는 상수값이 아니라 이런 변수값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14.10 다음에 가보면 통화량과 명목소득 간의 관계는 화폐 보유 비율 K의 안정성에 달려있다. 여기요. 통화량과 뭐의 관계? 명목소득과의 관계는 뭐에 달려있어? 여기 V분의 1에 달려있어. 다시 말하면 K에 달려있어. 그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이게 달려있다. 프리드만은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증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안정성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프리드만의 주장대로 K가 이자율에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밑줄 이자율 다 넣어놓고는 그게 별로 영향을 못 준다. 관계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통화량 변화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준다? 명목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619,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PM 평면이었는데 PM 평면이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화폐시장 균형식의 PM 평면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PM 평면을 계속 쓸 거야. 그런데 거기는 지금 Y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Y 거기에 명목소득 이렇게 지고 명목소득 이렇게 쓰고요. 거기다 PY 이렇게 써. PY. 이게 명목소득은 언제예요? 여기. 언제? 단기에. 단기에 명목소득에 영향을 주고요.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에는 어디로 간다고? 전부 다 인플레로 간다고. 물가로 간다. 물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다음 단락에 이러한 화폐 수요 함수의 안정성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뭐냐?
화폐 수요 함수의 안정성이 정책에서 시사점.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수요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정부 개입도 물가를 상승시킬 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축 효과를 야기하는 재정정책에 비해서 화폐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다. 화폐 금융정책이 효과를 갖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디는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6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오른쪽에 정책사 시사점 그리고 정리도 되어 있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화폐 수량설은 이해만 하면 되고 이 보몰토빈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 거기를 좀 보시면 이 거래적 화폐 수요는 그 630페이지 좀 보세요. 630페이지.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이 거래적 화폐 수요는 소득만의 함수라고 그랬는데요. 거기다 밑줄 긋읍시다. 거래적 화폐 수요가 전적으로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는 대체로 소득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밑줄 그으세요. 명목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면 경제주체들은 가급적 화폐 보유를 줄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하면 화폐 수요 감소하고 이자율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게 거래적 화폐 수요도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화폐와 자산 간의 전환에 드는 거래 비용 밑줄. 화폐와 다른 자산 간의 전환에 드는 거래 비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매월 초에 나의 월급이 입금이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나에게 채권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결국 채권을 뭘로 바꿔야 돼? 화폐로 바꿔야 되고 또 은행 가서 내가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드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지금 거래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환 비용. 거래 비용도 거래적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기다 별표합시다. 경제 주체들은 거래적 동기의 화폐 보유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메꾸고 동시에 자산 보유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밑줄.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그러나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 수요는 어떤 단점이 있다? 이자율과 거래 비용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의 함수로 단순화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보몰토빈이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계속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몰과 토빈은 이른바 재고 이론적 접근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사례는 그냥 넘어가고, 저기 뒤에 631페이지 보면, 63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 직관적인 설명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읍시다.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하는 경제주체가 매기 초에 Y만큼의 소득을 유가증권 채권으로 받는다. 이걸 적당하게 화폐로 바꿔서 균등하게 지출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매기 얼마를 받는다고? Y만큼.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증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 채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 매번 B만큼의 고정 비용이 든다. 밑줄. 그리고 매번 보유하는 증권 중 동일한 M만큼을 화폐로 바꾼다. 밑줄. M을 밑줄 긋고 은행에서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온다면 월급이 Y만큼 매기에 예컨대 100만 원이 월급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가서 이제 일부러 10만 원, 50만 원 찾아가지고 쓰고 또 가서 필요하면 쓰고 뭐 이렇게 나머지 찾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M이라는 것은 1회 인출액이다. 써놔. 1회 인출액. 내가 은행 가서 한 번 찾는 금액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기 말에 모두 소득이 소진된다. 한 달 동안 내가 100만 원 쓰고 그 다음 달에 또 월급 받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을 화폐 보유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화폐 보유자의 행동 원리다. 그래서 C 옆에다가 그렇게 써놔요.
화폐 보유자의 최적 행동 원리는 방금 화폐 보유율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행동 원리다. 그게 지금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nimize. 화폐 보유자의 행동 원리 뭐라고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비용을 최소화. 하나는 어떤 비용이 있어요? 전환비용. 전환비용이라는 건 뭐죠? 채권을 화폐로 바꾸는 거. 은행 가서 내가 돈 찾는 거. 이 전환비용. 전환비용은 첫 번째, 한 번 내가 은행 가서 돈 찾으려면 명목 거래 비용이 B만큼 든다. 그리고 매기 초에 소득이 얼마만큼 들어와요? 100만 원, Y만큼 들어와. M으로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매기 초에 100만 원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한 번 가서 찾는 금액이 예컨대 10만 원이라면 몇 번 가야 돼? 10번. 한 번 가서 찾는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2번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건 뭐지? 요건 뭐예요? 요 M은 1회 인출액이고 Y는 매기 초에 입금되는 금액이라고 해봐요. 입금액. 그러면 방금 100만 원을 50만 원씩 찾는다면 2번 가면 된다 이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출 횟수. 인출 횟수가 돼. 한 번 가서 찾으면 50만 원. 2번 찾으면 땡이잖아. 그래서 한 번 갈 때 그 거래 비용을 B는 뭐예요? 명목 거래 비용. 두 번째는 이 비용뿐만 아니라 화폐를 내가 보유하게 있으면요. 뭘 포기해야 돼? 은행에 놔뒀을 때 이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의 화폐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포기하게 될까? 얼마의 화폐에 대해서요? 내가 1회 인출액이 M1이라면요. 한 번 가서 50만 원 찾는다고 해봐. 그러면 그것의 평균적으로 절반만큼을 내가 처음에는 50만 원이지만 그 달 끝나면 예를 들어서 2번 찾는다면 15일쯤 가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렇죠? 50만 원 갖고 내가 2주 동안 써.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25만 원 갖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50만 원 갖고 있고 처음에는 0원이야. 평균적으로 얼마 갖고 있어? 25만 원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평균 화폐 보유액입니다. 뭐라고? 2분의 M이 평균 화폐 보유액이야. 그것의 이자를 포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입니다. 뭘 포기해? 이자 수입 포기해야 돼. 이 두 가지 비용이 생기는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minimize. 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요게 이제 TC인데 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얼마를 내가 가서 한 번 가서 찾을 거냐, 요거 1회 인출액을 얼마로 정할 거냐, 이게 나의 관심사다. 그럼 항상 뭐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요 선택 변수로 미분해서 제로로 보내면 되죠. 왜? 그 값은 항상 제로가니까, 접선의 길이가 제로니까.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미분 조건은 DTC DM equal 제로인데요.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요거 뭐예요? M의 마이너스 1승이죠. M으로 미분하고 있는 거야 지금. M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빼야 되지. 그래서 M의 2승 B, Y가 될 것이고, 요거 M으로 미분해 개수만 남죠. 2분의 R. 이렇게. 자,
M 제곱은 R분의 BY가 되겠죠? R분의 2BY가 되겠어. M은 R분의 2BY가 되겠습니다. 루트값.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얼마를 갖고 있다고? 절반만큼 평균적으로 갖고 있어. 2분의 M은 요 2가 요 루트 앞에 있을 거니까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분자가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가 되니까 분모에만 뭐가 남아? 2가 남지. 2RBY가 되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요것만큼 화폐를 수요한다. 이게 화폐 수요라는 거지. 머니 디맨드 화폐 수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화폐 수요가 뭐의 함수라는 것을 찾아낸 거냐면, 요 B의 함수예요. 요 Y의 함수고, 요 R의 함수라는 것을 찾아낸 거야.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지는 내가 화폐하고 채권의 전환 비용이, 거래 비용이 얼마나 크냐. 크면 클수록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고요. 내가 은행 가서, 은행 바로 여기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은행을 한 2km 가야 돼. 그러면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겠지. 내가 찾기 힘드니까. 근데 바로 앞에 ATM이 있어. 화폐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 뭐 있어? 그럼 바로 찾으면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Y.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케인즈도 얘기했잖아.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크다고. 전혀 케인즈가 얘기 안 했던 거래적 화폐 수요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요 이자율도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를 뭘로 확장시켰다? 요 거래 비용하고 이자율을 포함된 함수로 확장시켰다는 게 보몰-토빈의 재고이론 접근이다. 굳이 재고이론 접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소득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수입과 지출의 그 격차를 메꾸는 것을 우리가 재고라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고이론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다야. 요거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 그 뒤에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투자적 화폐 수요.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이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게 몇 번인지 뭐 그냥 몇 번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앞에 보몰-토빈께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를 확장시켰다면 이거는 투기 목적의 혹은 투자 목적의 투기적 화폐 수요 이론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투기적 화폐 수요 이론은 케인즈에 따르면 특정한 이자율 수준을 중심으로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 수익률이 높은 거죠.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 그러면 케인즈는 뭐라고 그러냐면 all bond, 전부 다 채권을 갖고 있고 특정한 수익률을 중심으로 낮은 이자면 all money. 이렇게 케인즈는 이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이자율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요. all money, all bond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화폐로 갖고 있거나 모든 자산을 채권으로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화폐도 골고루 갖고 있고 채권도 골고루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게 이제 토빈의 주장이에요. 자산은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골고루 갖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여기는 시그마라고 위험을 표시합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따른 뭐? 위험. 여기는 expected revenue. 뭐예요? 예상 수입이에요. 자, 이런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수입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위험도 전혀 없는 요게 모든 자산을 전부 다 안전자산에 투입하게 되면요. 안전자산에 투입하게 되면 수익도 없고 위험도 없다. 이게 뭐냐?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어떤 자산이냐면 무수익, 무위험. 무수익, 무위험 자산이다. 위험도 없고 수익도 없는 자산이다. 채권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가 자본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유수익, 유위험 자산이다. 유수익, 유위험 자산. 어느 정도의 뭘 감안하면 위험을 감수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한 점을 우리가 표시해서 이런 점은 모두 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런 점을 선택한다라고 우리가 보자. 그리고 이런 투자 궤적이라는 게 있어서 투자 궤적 골고루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 모두 위험 자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모두 안전 자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골고루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위험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수익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효용의 변화 방향이 이런 형태로 벡터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이렇게 접할 때까지 밀어낸다. 접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점을 만약에 예컨대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의 뭐 중에 전체 총 자산 중에 요만큼과 요만큼 각각 화폐와 채권으로 골고루 분산 투자한 것인데 요거 비율요. 예를 들어서 O, A, B, 뭐 C, 뭐 D 이렇게 한다면 전체 자산은 뭐예요? OD 중에요. OD 중에 요만큼은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OC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OC는 안전자산이야 위험자산이야 투자 비중이? 확률은 50%인데 찍어도 맞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무슨 자산?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위험자산이다. 위험자산. 여기가 전부 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자산을 줄이고 위험자산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이다. 여기가 모두 다 위험자산인데 여기서 요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변했을 때 화폐와 채권 보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 보면 시그마 위험도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그래서 이 expected revenue 예컨대 지금 처음에 투자 궤적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다 합시다. 이런 점은 5점이고요.
이런 점은 예컨대 B점이고, 자,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 위험자산 모두 다 안전자산을 선택하는 점은 뭐 바뀔 이유가 없죠. 수익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게 돼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예상 수익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렇게. 어이 뭐야? 갑자기 곡선이 그려지고 그래요. 비슷한가? 자, 요게 지금 B 프라임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요 이자율 상승에도 항상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하니까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쓴다.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뭐 이랬어요. 이 대체 효과는 항상 비싸진 거 적게 저렴한 거 많이. 그러면 뭐가 비싸졌다고 말을 해야 돼? 지금 무슨 이론 공부하고 있어요? 화폐 수요 이론 공부하고 있죠. 화폐 수요 이론. 그러니까 화폐를 보유했을 때 기회비용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이 높은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올라가고요. 따라서 대체 효과는 화폐 보유 비율을 줄이고 화폐의 보유 비율을 줄이고 채권 보유 비율을 늘리는 것이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 두 번째, 이 소득 효과는 내가 똑같은 채권 화폐를 갖고 있어도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나의 실질 소득은 플러스다.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화폐를 더 많이 가질까요? 채권을 더 많이 가질까요? 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그냥 채권 다 갖고 있거나 화폐 다 갖고 있지. 이 투자가가, 화폐 보유자가 위험을 좋아하는 애예요? 싫어하는 애예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골고루 갖고 있지. 그쵸? 응?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안전자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뭘 더 가지려고 그래? 안전자산을 더 많이 갖고자 해. 따라서 화폐의 보유 비율을 늘리고요. 채권 보유 비율은 줄인다 이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화폐야. 그래서 화폐 마이너스, 여기 화폐 플러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뭘 늘려? 채권 보유비를 늘리고 화폐를 줄여. 이런 경우는 화폐 보유 비율을 줄이고요. 반대면 화폐 보유 비율을 늘리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기적 화폐 수요에서 화폐 수요와 이자율은 어떤 관계라고 말을 해? 역관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우리가 그래프에 표시해 보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보상을 해서 뭘 제거를 해버려? 소득 효과를 제거해 버려. 그래서 대체 효과를 찾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를 찾고 이렇게 요 새로운 예산선을 새로운 투자 궤적, 기회 궤적을 안쪽으로 당길 텐데 어떻게 당겨? 최초의 선택점 하나 잡아두고 당겨. 슬러치기 안쪽에 힉스식의 이런 형태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선이다. 그래서 최초의 선택점 한 점하고요. 이런 선택점 한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무차익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대체 효과를 의미한다. 대체 효과를.
그리고 소득 효과는 뭐 중간쯤에 하나 찍어서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서 뭐 설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뭐를 늘려? 화폐를 줄이고 채권을 늘려. 아까 이게 무슨 보유 비율? 채권 보유 비율. 이걸 늘려. 요쪽에. 요 A점에서 어떤 점으로? B점으로. 그리고 얘는 뭐 보유 비율을 늘려? 화폐 보유 비율을 늘려. 여기가 화폐 보유 비율이라 해서 화폐 보유 비율 늘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로 왔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A점부터 B점까지가 대체 효과. 여기서부터 A까지가 소득 효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여기 원점으로부터 모두 다 안전자산 채권 보유 비율을 쭉 늘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점을 갖다는 것은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득 효과보다 커서 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화폐 보유 비율이 줄고 채권 보유 비율이 느는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위험이어서 여기로부터 무차별선이 계속 바깥쪽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효용의 증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예상 수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적인 무차별선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콥더글라스 함수를 준다고 하면 정확하게 소득 변화가 없는 요 예산선과 투자 궤적과 이 투자 궤적 사이는 처음에 출발점으로부터 반직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요 출발점으로부터 반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레온티F형 효용함수를 주게 돼도 요 점과 요런 이제 투자 궤적 정확하게 이제 줍니다. 투자 궤적이 일정하게 우리가 첨점의 궤적이라는 꼭지점의 궤적이라는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작년, 재작년 문제에서는 그걸 묻고 있어요. 도빈의 포트폴리오 이론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게 됩니다. 뭐 쉬워? 쉬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미시기초의 총 공급 측면만 가지고 하루를 해버렸는데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일반 균형하고 하루 늦을 것 같네요. 내일은 경기 변동론. 내일은 일반 균형하고 경기 변동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균형, 경기 변동론까지 하고 경제 성장론을 하루 하면 원래 거시가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화요일까지 맞을 거야. 하루 정도는 더 거시는 더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방경제 파트를 하루에 못해요. 하루에 못해서 이틀은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일은 일단 경기 변동론, 일반 균형 경기 변동론 사실은 뭐 그거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미시기초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성장론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성장론은 하루 해야 되고요. 성장론 하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방경제 뭐 시간 없으면 하루만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또 하루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